2022년 1월 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고 겨우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를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현재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치권 이슈를 다루는 선대위 서울,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정의당 강민진 위원장, 청년 세 분의 가감없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대선 집중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오늘과 내일은 소셜넷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 공정을 넘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버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객원연구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는요, 지방 강연 일정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은 자리를 비우고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오늘 내일 어떤 분이 또 헬마의 자리를 뺏어 가실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봉우 연구원. 예. 자, 헬마가 귀를 쫑긋하고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 네.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해시태그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고라에서도 한번 뵀었나 싶기도 한데. 아고라는 한 적이 없고요. 아, 그래요? 해시태그만 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에서 네. 또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객원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전까지 우리 이은지 기자가 이준석 대표가 한 40분 넘게 의총에서 발언을 했고 이거를 바로 받아치고 계셨어요. 네, 거의 제가 석강 기자다 보니까 오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워딩을 치면서 기사를 쓰거든요. 네, 오늘 거의 그런 식으로 대본을 썼는데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놓고 무제한 비공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일단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는 했으나 과연 그럴지 또 미지수인데요.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의총에서 이 대표의 즉각 사퇴 촉구 결의문을 확정하고 이 대표에 전달했습니다. 아, 벌써 전달했어요? 네, 이미 전달을 했고 이 대표는 그 결의문을 받은 후에 5시쯤 의총에 참석해 약 35분에서 40분간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뉴스라 좀 하나씩 짚어드리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 네. 선대위에 등을 돌린 2030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젊은 세대를 다시 끌어들일 선대위의 대전략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생태탕 의혹 제기를 젊은 세대가 방어해주고 온라인 여론전을 펼쳐줬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컸는데 왜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선거 대전략을 세우고 젊은 세대와의 융합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물러난 뒤에 선대위 재편을 얘기하면 본인 자신이 없어도 새로운 방향성이 선정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끝으로 이준석이 바뀌어야 될 게 있으면 가감없이 말해달라.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당이 바뀌어야 할 것을 먼저 논의해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2030 청년 그리고 사퇴하지 않겠다. 그렇죠.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이봉우 연구원님? 네, 지금 사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2030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지지층인데 사실 어제만 해도 그 청년 간담회 논란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계속 강조해 오던 점, 오늘 의총에서도 본인이 강조해서 이점이 될 만한 부분은 아마 더욱더 힘을 줘서 얘기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저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네네. 쭉 1월 4일부터 진행된 이 국민의힘 선대위 사태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지금 이은지 기자님처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싹 정리해 주시는 보도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루에 네네. 수백 건의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보도가 사실 유권자이고 꼭 필요한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익명발로 말싸움 내용이 하나하나 보도된다든가 네. 오늘 의총 보도만 해도요. 뭐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까지 다 보도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유권자에게 필요하느냐. 야, 선대위가 이게 대선의 전부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같아요. 요즘은. 지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인지 어제 일어난 일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로 보자면 근데 잔루가 많아요. 점수는 안 나고 그렇죠. 루상에 주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데 점수는 안 나고 자꾸 주루사 견제사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언론 보도가 특히 지금 선대위 사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자꾸 상황이 변하는데 네. 익명발 보도가 너무 많다는 점도 또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사태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핵관에서 비롯된 보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언론 보도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또 눈에 띕니다. 자, 어제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권영세 신임 선대본부장에게 줬다. 이 연습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고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연습 문제 뭐 줬던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전에 여의도역 인근에서 지하철 인사에 나섰잖아요. 네네. 이거를 두고 이제 이 대표가 제안했던 이른바 연습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래서 좀 갈등이 좀 무마되는 것 아니냐 이런 훈풍이 부느냐 했더니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은 걸로 안다라고 했더니 의원석에서 항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는 잠시 멈춘 뒤에 그 단어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하지만 어쨌든 선대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연습 문제가 그 여의도역에서 여의도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에서 인사해라. 그 다음에 게임 젠더 특위 만들어서 하태경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앉혀라. 그 다음에 하나는 배달 라이더 체험에 플랫폼 노동 체험을 하자. 본인이 운전하고 예, 그 라이더로서 물건을 배달하는 거는 후보가 한번 하는. 뭐 이렇게 톡톡 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으로 대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말도 안 되는 생태탕 의혹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재판 결과로 놓고 보자면 진술이 일관돼서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집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런 상황이군요.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돼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태탕 의혹이라고 치부할 수는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결로는 그렇긴 하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선대위 떠난 분들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당의 인사라던가 이런 게 전혀 나한테 전달이 안 됐다. 보고 못 받았다. 네, 보고 못 받았다. 본인 패싱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로 뽑히죠. 3프로TV. 네. 이 출연도 본인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나가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경고를 했습니다. 당에.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그 다음에 오는 지자체 선거도 희망이 없다. 작년 4.15 총선 패하고 흔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 전체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윤 후보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김근식 그 전 선대위 정무실장 그렇죠. 또 한 말씀 하셨어요. 네, 결별한 김 전 위원장을 다시 끌어안으라고 요청한 맥락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 전 실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후보의 결정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존심을 버리고 권위를 포기하더라도 이기는 게 우선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 이봉우 네. 연구원님, 그 청년 보좌역 곽용승 씨도
곽승용 씨인가요? 곽승용 씨도 어제 뭐 직을 내려놨죠. 그렇죠. 후보 교체하면서 직을 내려놨고 또 오늘 당 청년 보좌역 간담회도 예. 있었는데 여기서도 직을 내려놓은 분이 있다고요. 네, 한상현 씨라는 분이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십상시를 내치고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한 뒤에 청년 보좌역직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2030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2030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거나 곁을 떠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의총 연설을 아마 벼르고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수습을 위해 나온 건지 더 불을 지르기 위해 나온 건지는 현재까지는 더 불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의총에서 만약에 사퇴 촉구 결의안이 추인이 되더라도 네. 결국 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성 이 대표 없어요. 결정에 달린 것이라서 좀 오늘은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앞으로 행보가 좀 주목되긴 합니다. 그 언론의 지금 동향들은 이준석 대표의 이 행보에 대해서 네. 언론 쪽에서는 지금 어떤 시각에서 지금 다루고 있나요? 사실 이준석 대표 11월부터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보도가 사실 시작이 됐고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우리 언론의 특성인데 굉장히 중계성 보도가 많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따따부터 받아 쓰는 보도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예. 극히 일부 보도에서는 익명발로 이준석 사퇴론을 많이 보도하긴 했습니다. 네. 익명발로 뭐 누구누구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뭐 김민전 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거취를 빨리 결정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성삼납 의혹이 있으니 김민전 전 상임선대위원장 성상납 의혹이 있으니 직무정지해라 적어도 네. 이런 그런 발언이 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들이 자꾸만 뭐 줄리 얘기도 그렇고 성상납 얘기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게 공영방송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사실 유튜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검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그냥 정치인의 입에서 그 발언이 나오면 바로 그냥 바로 받아 써버리는 상황인 거죠. 아싸 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아까 한국당이라고 잘못 말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때 이제 2년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 이게 정치부 기자들은 그 정치인의 말로 그렇죠, 그 바쁘죠. 자체가 기사기 때문에 한 얘기만 들어도 그게 마치 전체 의원들의 약간 이야기인 마냥 적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언론 보도 생산 구조가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도 뭐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따박따박 포인트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세대 교체에 중점을 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파격적입니다. 당장 다음 총선부터 3선 이상은 동일 지역구 출마를 금지한다. 공천 신청해도 무효로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안을 냈어요. 이거 진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대 교체를 위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바로 다음 총선부터 3선 이상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한 건데요. 사실상 다선 의원들에게 퇴진을 유도한 것으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는 또 정책 행보를 또 강화하셨는데요. 네. 민주당이 미움받는 이유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반성의 소회를 밝히고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 민주당의 실정을 꼬집되 본인이 향후 정책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조금 이 후보의 좀 주목할 만한 행보로는 오늘 평택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소방관 3명이 숨지는 비보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후보가 오후에 있던 비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SNS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동향은 보니까 일단 표정 관리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수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낮춰라. 이 틈에 지금 정책 행보 그리고 또 공정 행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네. 이 틈에 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사태가 너무 블랙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보도량을 1월 3일부터 봤더니 이 민주당 선대위 얘기는 거의 보도량이 3분의 1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할 일을 좀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정책 행보 중에서 오늘 눈에 띄었던 게 2월 추경 편성 통해서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하자라는 이재명표 추경에 그 정부 쪽에서도 전해철 장관이 네, 맞습니다. 오늘 전해철 장관이 2월 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이재명표 추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실제 지급 절차 면에서도 100% 지급이 훨씬 신속하다라면서 사실상 이 후보 의견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이 추경을 둘러싸고 뭐 정부와 뭐 당 그리고 뭐 선대위 간 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추경에 관련된 것도 중요한 언급이죠. 뭐 행정부가 행정자치부인가요? 행정안전부가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실은 장관의 명의로 어찌 보면 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그 원팀이 잘 안 됐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전해철 장관과 이재명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굉장히 극한 감정적인 대립, 정치적 대립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의 대부분이 그때 나왔어요. 가족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인 관련된 것도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얘기 다시 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해철 장관이 전 국민 지급 사실은 굉장히 한 발 더 나간 메시지를 낸 것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원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전해철 장관이 명시적으로 우리 원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치적 효과도 있다. 유권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예. 민주당 특히 지지층한테. 예, 민주당 지지층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장독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뭐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왔는데 그래도 다음 주 안으로는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인권위가 공수처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지금 통신자료 조회 를 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법 개정을 촉구했네요. 그렇죠. 그때도 저희 그 주인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 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재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직접 성명을 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이 통신자료의 경우는 이 해당 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직접 통신사를 통해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기자들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통신자료 조회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해놨던데 기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었어요? 네. 통신자료 조회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공수처 통신조회 문제의 시작은 TV조선 기자들을 이제 통신영장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지금도 언론 보도 공수처 뭐 사찰 이런 키워드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도 보도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은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공수처는 그렇게 훨씬 더 인권을 지키면서도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서 거학과 맞서 싸우라고 만들어 맞습니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좀 긍정적 방향으로 이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위가 또 뭐 적절한 제안을 촉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객원연구원 그리고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 이슈 MG세대 청년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썬데이 서울 아니죠. 선대위 서울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공동청년본부는 아직 있는 겁니까? 해체가 돼가지고 장해찬 본부장님. 일단 공식적으로 이 살리는 선대위, 중앙선대위 해체가 됐고 선대본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러나 실무자들이나 상근 인력들은 여전히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네네. 뭐 이 선대본에서 이제 슬림화, 실무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더더욱 슬림해진 의사결정 구조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인데 선대위는 없어졌고 청년본부장 이 자리는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본부가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주소는 없네. 네, 그러나 권영세 이 선대본부장과 제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네네. 윤석열 후보께서 선대위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내걸었죠. 실무 중심의 슬림형 선대위 그리고 그러면 청년 2030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선대위를 내걸었기 때문에 네. 청년본부가 뭐 명칭이나 직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개편될 선대본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은 한다. 주소는 곧 정해질 거다. 예, 이 정도로 조금 있다가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 연이어서 그렇게 청년을 강조하셨는데 네. 그렇게 또 이 구설에 올라가지고 예,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는 모심 전심 모퓰리즘 이거 우리 네. 권지웅 그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님의 그 카피라이트이 있다.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이거 사실 뭐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예. 이제 리스너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간 한 달 반 동안 800명 정도를 그때 20분간, 처음에 네. 우리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예. 해서 80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분 35세 김포에 사는 남성분인데 네. 그러니까 탈모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외모용만이 아니라 되게 관계의 자신감이 되게 떨어지고 근데 그 비용은 좀 만만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든 합정과 홍대 사이에 있는 미래당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딱 게시를 해놓고 후보를 모셔서 설명을 하다가 네. 후보님이 이걸 보시고 이런 거는 소확행으로 얼른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점점 커졌죠.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소개했던 순간에 이제 후보께서 소확행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네. 네. 된 것이라 사실 저작권 자체가 저한테 있다기보다는 이걸 제안했던 35세 김포의 남성분이 계신 거고 네. 이걸 인터뷰했던 리스너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게 하여튼간에 찬반이 있어요. 분명히 찬반이 있는데 찬반으로 갈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슈를 선점한 효과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선점한 효과는 있고 또 정치학자가 보는 평과 사회복지학자가 보는 평과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임플란트 보험 적용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학자들은 우선순위 그다음에 지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정치학자들은 이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의당에서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 네, 저는 일단 지금 청년 선대위에서 실제 청년 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듣고
그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이 공약으로 올라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이 되고 네. 이렇게 된 과정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 공약 자체가 타당한 것이냐, 물론 이제 정치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저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네. 그 사실은 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료 기본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네. 건강보험을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적용을 할 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탈모의 문제는 실제로 탈모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건강상 위해를 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치아 교정을 예로 들어봤을 때 치아 교정은 충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이 탈모약을 건강보험 하는데 1조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1조를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되는가? 보험료로. 그렇죠. 네, 그런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번에 대구에서 그 어떤 20대 초반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을 하다가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강도영 씨라는 가명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분이 아버지의 요양병원 간병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를 이렇게 수천만 원 되는 돈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고 네네. 그러다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게 이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병들 같은 경우에 질병들의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 가난한 분들이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백을 메꾸는 것이 먼저지 이 탈모약 요거를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먼저냐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네, 이야기 드리고 권지웅 싶은데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돌고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탈모인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박주민 단순히 의원 참석했더라고요. 네, 본인도 기관이- 당사자로서 네, 박주민 의원도 이제 젊었을 때 탈모를 겪었던 경험. 일찍 시작했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좀 안 껴야 돼요. 당사자로서. 근데 이제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질병은 아니지만 되게 네. 사회적으로 관계가 되게 위축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머리카락이 더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력서를 통과한 비율을 보더라도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근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다른 주거 취약계층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 주거 바우처로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에게 20만 원을 주는 게 타당하냐라는 주장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주장했는데 청년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지금 주거 바우처로 하고 있는 5만 원을 올리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 바우처가 5만 원밖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같이 5만 원으로 하게 됐다고 하면 저는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이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 탈모 논의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이것이 다른 건강보험의 어떤 확대 이런 것과도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기 청년 네, 월세 강민희. 지원 사업 문제하고는 좀 다른 예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탈모 문제도 지금 뭐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화로 인한 탈모, 나이 들면서 이제 탈모되는 아니, 부분이 유전적 탈모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 탈모가 있으면 그 취업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외모를 가지고 취업 차별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이것을 그렇죠.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대안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뭐가 그럼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네, 저희가 너무 지금 발언권을 이번에 안 드리는구나. 네,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에 심상정 케어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의 골자는 국민 누구든 1년에 100만 원 이상 병원비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100만 원 보장하겠다. 상한제. 예. 네, 라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그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리면 전체 집안이 휘청거리고 가산이 거덜나기도 하고 또 자식들까지 줄줄이 고통을 받게 되는 현실인데 그 암 걸리면 이제 수천만 원의 돈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없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질병 치료비는 지지 않게 하겠다. 사보험 없어도 그러면 충분히 보장. 100만 원 상한제, 탈모도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상한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탈모가 질병의 일환이거나 어떤 그 건강상으로 인한 부분이면 보장이 되겠죠. 미용 목적 탈모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그게 미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건데요. 네. 제가 이거 완전 전문가라기보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좀 네네. 토대로 하면 예를 들면 유전적 탈모라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속도가 계속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시기에는 그 약을 복용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그 원인으로 치자면 유전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질병성이라기보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뺄 거냐 말 거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경계를 가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답을 내겠지만 그것이 아마도 부족할 때는 또 이야기가 있을 거고 과할 때는 또 그것이 과하다고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장해찬 본부장님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마이크를 못 드렸는데 탈모 특집인가요 오늘? 아니 그래서 요거 이제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다음 주에는 폰성열 특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 드립니다. 예. 일단 저도 머리 숱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서 이 주제에 잘 끼지를 못하겠고요. 네.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한 일이지만 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 필두로 비판이 나오는 거 다 이해합니다만 네. 이런 좀 기민한 반응, 빠른 피드백 네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선대위도 배울 만한 지점은 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포퓰리즘 공약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으려면 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2020년 우리나라 건보료 재정 1년 적자가 마이너스 17조였습니다. 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2025년에는 한 해에만 3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년 30조 넘는 건강보험 적자가 뻔히 예고된 상황에서 건보 재정을 막 풀어버리면 결국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와서 부담을 짊어진 미래 세대가 세금 더 내느라 건보료 더 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를 겪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탈모약 싸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기민한 대응에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미래 세대가 스트레스 덜 받게 하는 이 부실한 재정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마련책까지도 완성해야 이게 완결성 있는 공약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 분위기에만 취해 있으면 결국 이 산더미 같은 부담 빚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현명한 미래 세대들이 직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탈모 카피약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맞다. 네네. 저는 이렇게 이제 탈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서 보장할 것인가. 누구는 지금 신약이 있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우선순위를 판별해서 건강보험 보장 이렇게 시원하게 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카피약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100만 원 상한제 하면 그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상한제가 훨씬 더 큰 공약 같은데. 그러니까 받고 레이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주소 장해찬 본부장님은 주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청년은 이 윤석열 선본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연달아서 그 청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특히 어제 스피커폰으로 청년 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참석하면서 폰성열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어제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그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아니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될 텐데 왜 스피커폰을 굳이 그게 온라인 간담회였는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어제 이제 기존 선대위의 국민소통본부에서 진행한 전국 청년 간담회는 네. 후보 비서실의 일정 팀도 모르고 있었고 청년본부 실무진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청년 보좌역들도 다 모르고 있었고 네. 후보님의 참석이 전혀 예정돼 있지 않았던 일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 국민소통본부와 서울시당에서 안내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참석 예정이라고 잘못 안내를 한 거죠. 예정이라고 안내했더라고요. 그러면 참석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줌으로 한 300분 가까이가 접속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후보님 입장에서는 전혀 참석이 예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축사하러 참석한 권성동 의원이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 즉석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기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인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같은 실수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로 인해서 박성준 의원 국민소통본부장이었죠.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2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기존의 사과문을 내리고 또 새롭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청년 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말 많은 쓴소리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그렇고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이게 청년본부가 주최 기획한 것이든 다른 시당이나 다른 본부 다른 곳에서 주최한 것이든 반드시 청년 보좌역들과 청년본부 실무진들의 검토를 받게 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청년본부를 레드팀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참 국민들 보기에 청년들 보기에 부끄러운 해프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않을 것입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강민진. 이제 장예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도 대학생 간담회에서 지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청년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을 뭘로 보는 거지? 어떻게 취급한 거지? 이렇게 의문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캠프 측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이나 이준석 계열 청년들이 들어와서 후보에 박성중 대한 의원이 그렇게 해명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쓴소리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재앙적인 발언이죠. 재앙적 청년들 발언이다. 갈라치기 한 것이고요. 윤석열의 팬인 청년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국민들이 대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소통 본부장한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은 방식은 네.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 참여자들에게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잘못을 한 것이고 이 캠프 누군가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가 통감을 하고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내부의 실무자의 잘못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좀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과연 어떤 좀 좋은 방식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것도 있었어요. 후보가 나중에 언론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간 나면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취지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말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보고가 전혀 안 된 건 아니지 않냐? 보고는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공식 일정팀 개선을 통하지 않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후보님이나 후보 비서실로부터 어떤 확답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참석 예정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엄청난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하면 후보를 사칭한 것이다라고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 청년 중심의 선대본으로 만들겠다 뼈를 깎는 쇄신하겠다 후보가 그런 각오를 보여준 당일날 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당일날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외부에서 왜 이렇게 쓴소리 안 하냐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 웬만하면 밖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태마저도 그냥 묵과하게 되면 청년 보좌역들과 청년 본부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성명으로 박성중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 권지웅 민주당 쪽에서 청년 보좌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이게 무슨 뭐 청년 비서들 들이는 거냐,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는데 청년 보좌역 어제 곽승용 청년 보좌역은 청년은 후보 교체 원한다면서 사퇴했고 오늘 한상현 청년 보좌역은 십상시를 내치고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자리를 박차고 오늘 간담회하다 나갔어요. 이게 이런 상황을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권지웅. 저는 처음에 이 청년 보좌역 만들어졌을 때 네. 어떤 게 더 성공적일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저는. 네네. 네.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아예 독자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떨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사실 요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떤 지위가 좀 안정적으로 보장된 채로 서로 이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사퇴를 한다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 그 관계성을 깨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캠프 내에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오늘 2030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이거 역전이 가능합니까? 장 본부장님? 네, 지금부터 다시 또 운동화끈 꽉 조여매고 달리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낮은 자세로 오늘 이상으로 청년들의 쓴소리, 비판,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 선대본의 피드백이 좀 빨라야 됩니다. 청년들의 요청이나 공약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네. 의사결정 이 라인이 너무 복잡해서 네.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한 세월이었어요. 네. 이제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몇 시간 안에 바로바로 청년들의 요구와 여론에 응답하는 빠른 피드백이 나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선명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논쟁이 한창이고 젠더 문제가 청년층 네. 사이에서 굉장한 화두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우리가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이렇게 딱 두 문장만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에게 던지는 젠더의 관점이다라는 걸 앞으로는 이 틀에서 계속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 지지가 네. 높았을 때 청년층과 소통 많이 하고 친근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사회의 기득권을 쓸어버릴 수 있는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서 싸우는 그 같은 모습의 청년들이 지지를 보내줬던 것이기 때문에 청년 플랜들리하게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 반영시키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몸에 맞지 않는 옷, 예를 들면 정세균 전 총리의 가죽 잠바라던가 박용진 의원의 롤린 댄스라던가 막 이런 걸 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윤석열다운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이 사회의 기득권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 지금 많이 약화된 청년 지지율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 짝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건가요? 무고죄는 일반적인 무고죄는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이거 경성 공약 때부터 추진하면서 참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는 범죄들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중형에 의한 무고가 일어나더라도 네.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일반 아주 사소한 범죄의 무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로 무고를 했을 때는 네. 이 처벌의 하한선을 조금 높여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겠다는 게 이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의 골자입니다. 중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근데 이게 성범죄 처벌 강화랑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처럼 들려서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요거는 별도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갑시다. 예. 다음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으니까 자 월화수목 토토일 주사일은 던져졌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나 특히 젊은 직장인 워라벨 이런 걸 추구하는 젊은 직장인들한테 많이 그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관련 공약 좀 강민진 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심상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1호 공약이죠. 이 주사일제를 임금 삭감 없이 그리고 노동의 어떤 형태, 규모와 관계없이 실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임금 삭감 없이 주사일제 하려는 게 가능하냐라고 네. 하는데 가능합니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일을 주 4일 한다고 해서 4일 동안 일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충분히 쉬면 또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산성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실시 사례는 업무 효율성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꽤 여러 군데서 저도 보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OECD 국가에서도 여전히 이제 한국의 노동 시간이 워낙 깁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주 4일제 논의하는 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좀 지금 현안으로 가져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는 3년을 일해도 4년을 일해도 연차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 관련한 법안을 최근에 국민의힘이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오히려.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정작 이제 국회에서는 그 논의를 제가 볼 때는 좀 뭉개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한국노총 가서는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장희찬 본부장님이 딱 밀어주시면 참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먼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일 수도 있지만 주사일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탈모 관련된 공약 칭찬하면서도 네네. 이게 진짜 공약이 되려면 이 나날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는 건보 제정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돼요. 네.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국가 경영을 재미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의 고민들이 과연 수반되었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못 봐서 네.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정의당의 공약집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단 들고요. 네. 그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했을 거라고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모발이 정치가 되고 쉬는 날이 정치가 되는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 분과는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권지웅, 강미진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또다시 소방관 세 분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지난 10년간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가까운 소방관들이 매년 진화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방관들이 순직한 현장,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희생된 현장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류창고라는 점입니다. 2020년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곳은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입니다. 오늘 사고가 난 곳은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2020년에는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창고에서 난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 가연성 소재, 잔불 정리 중 급격한 화재 확산 등 현장의 노동자, 소방관들이 아무리 초인적인 주의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화재의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물류창고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류창고를 짓는 소재는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으로 바꿀 수는 있지 않나요? 더 많은 수의 소방관을 뽑고 장비를 보강해서 순직하는 소방관의 수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노동자들에게 더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더구나 우리가 잃은 것은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라면 외양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라도 싹 다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순직하신 고 이영석 소방이, 고 박수동 소방교, 고 조우찬 소방사님,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개최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치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들도 높은데요.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모시고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자, 오늘 의총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공개 의총 저도 봤거든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짧게 이야기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렇게 싱겁지 했더니 비공개 의총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렇죠.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고요. 추경호 원내 수석이
이준석 대표 좀 사퇴 결의안을 추진을 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네, 제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퇴 결의안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했고 대략 뭐 90% 정도는 사퇴시키자. 그리고 90%가요? 네, 10%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식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거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아예 의총에 참석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뭐 당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의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사퇴 결의안이 이제 네네. 채택이 됐고 네. 그 채택된 걸 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 오후에 다시 알아. 의총을 열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같이 회의하고 거기서 만약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네. 사퇴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개 비공개를 놓고 또 줄다리기가 한참 있다가 5시 넘어서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공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가 왜 이렇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네. 그동안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그리고 네.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고 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다른 의원들의 얘기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누가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것을 한번 판단을 맡겨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공개 발언은 공개됐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뭐 90%가 한 30분 정도 연설했다고 해서 의견을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근데 이제 위치가 이준석 아닌가요? 대표가 대략 28분 정도 연설해서 예, 예. 많이 좀 수구린 얘기를 좀 했다고 좀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네네. 나는 대선에 승리하면 여한이 없다. 네. 의원님들이 복귀하라면 복귀하겠다. 단 뭐 우리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으로 선거 칠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 후보가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판이 펼쳐져야 한다. 네. 선대위 복귀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왜냐? 내가 복귀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지를 보냈다가 지금 마음이 떠나간 20, 30대의 젊은 분들의 마음을 내가 선대위 복귀한다고 돌릴 수는 없다. 네. 내가 어떤 합당한 명분과 이유와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들의 마음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나의 복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고요. 네. 단결하면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변화라면 변하겠다. 근데 본인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변화다. 당과 후보가 변해야 된다. 당과 후보의 네. 변화다. 근데 이제 당과 후보의 변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연습 문제라고 해서 강북 지역 지하철 출근길 인사, 배달 라이드 등 플랫폼 노동자 체험, 젠더 게임 특위 설치하고 하태경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까지라는 연습 문제를 줬는데 하나도 연습 문제에서 했죠. 하나는 오늘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인사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일정이 없다고 회의하러 가다 말고 야 내리자.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아니 그래도 일단은 당에서 총괄 선대 보내서 네.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더라도 네. 후보가 아침에 여러 가지 보고와 기사 내용을 보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네. 해서 즉흥적으로 가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3개 중에 하나는 숙제를 풀었다. 33% 해결.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본인은 숙제를 푼 거로 보지 않는다라고 오늘 아침까지 또 그때 이준석 또 대표가 그랬죠. 얘기했죠. 뭐 관심 없다 또 이런 문을 식으로 빈다.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체험이라든지 젠더 게임 특위 설치는요. 이거는 당에서 논의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하겠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연습 문제 치고는 너무 간단한 연습 문제인데 네. 왜 어제 권영세 본부장은 바로 이거 하면 되죠. 뭐 하면 될 건데 젠더 게임 특위 하태경 이것 때문에 그러셨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권영세 본부장도 어제 처음 본부장이 돼서 상황 파악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예정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거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네. 그냥 이것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요 총괄 선대본에서 상의해가지고 바로 대표님께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일이 없었을 텐데 네. 내일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하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복귀를 하게 되나요? 저는 결국에는 하게 된다고 봐요. 결국은 왜냐하면, 한다. 네, 큰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선대위 참여 안 한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네. 그런 명분을 갖고 결국엔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선결에서 제시한 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말을 하자면 대전략, 흔히 네. 이준석 대표 얘기한 대전략, 세대 포이론. 네. 이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해야죠. 이것이 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종인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청년 2030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변하겠다. 이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다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즉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했던 얘기로 가면서 김종인과 결별하고 이준석을 사퇴시킨다? 이거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거 이후에 네. 세력 다툼의 전주고가 아니냐. 이거는 전략 문제가 아니라 세력 다툼 아니냐라는 근데 분석. 이준석 대표가 뭐 세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선거 이후에 세력 다툼 할 것도 없고 선거 이후에 뭐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요. 대부분 다 경선하게 돼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나는 서울시장 누구 시켜야지 하세요. 안 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확대해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기싸움인 것 같아요. 기싸움이다. 네. 단순히. 네. 근데 원래 이준석을 필두로 해서 새로 막 많이 입당한 네. 이준석 대표를 네. 필두로 해서 뭐 소위 새로 신주류 네. 질서 당원들. 예. 그다음에 구주류 네. 과거에 네. 소위 전통 당원들. 60대 5, 60대 네. 이상의 이 세력 간의 세력 다툼 아니고 그냥 단순 문화 충돌 이 정도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싸움이 길고 지루하니까. 이유를 막 찾는 피디님 중이에요, 우리 지금. 신장식 앵커님이 지금 국민의힘 싸움 붙이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예. 그러한 당원들의 세력 다툼은 있긴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 잘했다라는 쪽과 왜 네. 윤석열이 못했다 막 이런 편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특정한 뭐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상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 네. 이런 데에 본인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양극단적인 분들을 좀 제외하고 합리적인 당원분들은 이 상황을 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큰 세력 다툼은 이렇게 표출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네.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느냐가 대체로 보면은 윤 후보가 이 대표보다 한 2배 이상 더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원 한정을 하면 그게 완전히 비율이 거꾸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또 괴리된 겁니까? 괴리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 앞두고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으면 이거 어떡하죠?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네. 전통적인 당원들이야 우리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네. 왜 이준석 대표가 좀 예의 없는 태도, 발언, 단어 이런 것들을 쓰면서 네. 왜 우리 후보의 뒷다리를 잡고 있느냐. 네. 왜 후보를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선대위도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평론하면서 계속 선대위라든지 윤 후보에서 비판을 하느냐. 네.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임명안 두고 충돌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윤 후보 당무성권 발동으로 임명이 되기는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이렇게 갈등을 겪거나 하는 거는 봤지만 후보와 당대표가 이런 정도로 당무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이 갈등하는 건 역대급인 것 같은데. 처음 봤어요. 처음 네, 있는 처음 일이고요. 봤어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당대표의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뭐 결정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당대표들이 그냥 조용히 있어요. 네. 아유 저는요 그냥 뒷받침할게요. 다 그냥 대선 후보께서 결정하세요. 네. 그게 바로 당의 결정. 당의 당대표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뒤로 빠져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야 지금 윤석열 후보 저대로 하면 선거에 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 뜻을 좀 받아주세요라는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있었던 뭐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부총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네. 그냥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네. 근데 이철규
이철규 부총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총장 때문에 좀 사달이 났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네. 이 소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그 커뮤니티들, 네. 20대 남성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들을 보면 네. 어차피 윤 후보가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어차피 윤 후보가 이겨도 이 대표는 자리 보전이 쉽지 않고 지면은 또 자리 보전이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독자적인 세력을 길러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네. 끝까지 한번 부딪혀봐라. 이런 응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의총하는 상황들 보면서.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분으로서는 그런 네.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네. 이준석 대표도 네.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가 없으면 네. 여기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의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후보가 포용을 해야 돼요. 후보가 어제 당대표 역할 제대로 잘 해주실 거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오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그만둬야 된다. 네. 사퇴 결의안 쓰자. 이거는 후보랑 당 의원들이 다른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합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잖아요. 후보죠. 그러니까 후보가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게 싫은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사무총장 부총장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돼요라고 반대하니까 약간 불편한 거는 있는데 네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가 품어야죠. 지금 이준석 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3주 동안 계속되니까 지지율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품어야죠. 그래서 오늘 네. 그 후보가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이건 정말 이제 갈라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의총을 하는 중간에 네. 후보가 네. 이 대표의 사퇴 결의안을 후보가 나서서 막고 그렇죠. 같이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모양새를 만들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오늘 밤에 관심사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 참모라면 네. 다 가셔가지고요. 그냥 네. 손 들고 갈등 없습니다라고 한 팀 되자고 그렇게 통 크게 포용하시라라고 의총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장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저는 되게 궁금한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성격상. 본인 성격상 안 할 것 그때까지 같다. 20년 동안 검사랑 검찰총장 해온 그때의 행동 양식을 보면 일단은 좀 짓눌러야 좀 응징. 네, 그러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예.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다. 자, 오늘 저녁에 보고요. 자, 네. 후보 교체, 네. 후보 단일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개인적으로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후보 단일화가 후보 교체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후보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가능합니까 지금? 후보 단일화요? 예.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후보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죠. 근데 단일화는 안 할 수 없다. 안 할 수 없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단일화 안 하면은요 정권 교체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갖고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부분들도 자, 있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일화하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들로 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될 개연성도 있어요. 물론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이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까지 용인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닌가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네. 정권 교체를 못 해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이상 앞서 나갔을 때는 단일화 안 해도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뒤지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이 지금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굳어질 수가 있어요.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네. 단일화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선대위가 정말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든지 아니면 후보가 역량이 뛰어나서 정책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네.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후보의 역량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네. 정치 초년생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상당히 무리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하려면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어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없다. 네. 거기서 이기냐 지냐는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그래야 이기지. 다 각자 출마하면요 2017년도처럼 다자구도로 가죠. 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일화 없이 지난번에는 후보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 이번에는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 없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아니 저번에는 후보 교체 없이 정권 교체하기는 어려운데 네.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네, 이번에는 단일화가 필수다. 필수 같아요. 이제. 네, 조금 더 강해지신 판단이네요. 네. 예,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뭔가 네. 좀 외모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안경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M장.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이제 아이돌인 줄 맞아요. 알았어요. 네. 예? 새해 맞아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 아이돌. 그러네. 약간 네. 옛날 아이돌 이렇게 가운데 머리 이렇게. 네. 네. 머리 해주신 헤어쌤께서 네. 이동욱 스타일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동욱.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많이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예. 검은색으로 싹 맞추셨어요? 이동욱 네. 스타일로 가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 이게 한 살 더 먹으니까 왠지 더 어려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높아져가지고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자, 오늘 반드시 이 말이 이 말 내지는 이것과 관련된 주제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네. 자, 첫 번째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탈모 치료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냐?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심경 고백입니다. 오늘 탈모인 모임에 당사자로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음성화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가발을 쓰셨거나 모발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탈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하거나 이런 데 지원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은 바람 부는 날 같은 경우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빈대가 다 보이거든요. 뭐 연애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어디 다닌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군요. 청년 탈모인 초청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도. 그래서 현재 탈모 공약으로 온라인 떠들썩한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 기자님. 네, 이 탈모 공약은 이 청년 선대위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책적인 의견을 모으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약에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 소식이 그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 그러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그 이재명 후보를 일종의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하고 더 지금 이슈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탈모계를 난리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탈모계를 들어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완벽합니다. 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외통수라 그러죠. 저 부모님. 네, 저 외탈친탈이거든요. 외탈친탈. 네, 외가 탈모, 친가 탈모. 네, 외할아버지도 탈모, 친할아버지도 탈모, 아버지도 탈모. 다 탈모시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탈모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약도 복용을 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지금. 관리를 한 결과다. 네, 겨우 부여잡고 있다고나 할까? 예. 그래서 이 얘기하면 누군가는 넌 탈모인이 아니라 탈모 호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찍부터 좀 약도 먹고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런 공약, 이런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제로 좀 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탈모 갤러리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부로 뭐 이재명 뽑는다라는 글을 누가 올리니까 탈모인으로서 이 금기어인 뽑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심는다라는 표현을 좀 쓰자 뭐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 이재명을 청와대에 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오고 가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변호사 시험 보기 직전에 책이
책상에서 떨어졌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닥에 책이 바닥에 붙었네 이래야 되거든요. 네. 네. 뽑는다, 뭐 적다 이런 식의 부정적 표현 탈모기에서는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등장했던 3월 9일을 식모일이라고 하자. 식모일. 네,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3월 9일. 예. 예. 자, 그리고 모두가 풍성한 나라. 그리고 이재명은 프로페시아. 이 프로페시아가 이제 경구형 남성형 그 탈모 치료제인데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재명은 프로페시아 같은 분, 뭐 모퓰리즘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포퓰리즘 말고 모퓰리즘. 네. 이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대머리 생기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 이런 네. 말을 예전에 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탈모 감수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오래된 농담인데 굉장히 금기된 농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예. 최근에 요거 보고 이제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네. 국가가 심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기르겠습니다라는 네. 탈모 관리 네. 광고도 있었고요. 네. 관련해서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약을 먹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은 절대 처방전을 내어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야 되고 처방전도 10,000원, 좀 비싼 데는 20,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치 약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사회초년생들 20대 분들은 이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요즘은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공약이 그만큼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머리카락이 정치가 된 시점이라서 네. 저는 이거는 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학자들이라든지 반대론자들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머리카락이 정치가 되고 휴일이 며칠 놀까가 정치가 되는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니냐. 네,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직접적인 와닿는 부분부터 이제 정치를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 9일이 식모일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후보입니다.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수정 국민의힘 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인데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본 윤석열 후보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사에 의한 이제 내용들을 참고하자면 타협을 잘 못한다. 눈치가 없다.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못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선대위 해체된 다음에 한. 네, 아니 근데 이게 3일에 방송이 됐는데 선대위가 해체되기 전에 녹화가 되고 방송이 3일에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날짜가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MBN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연을 해서 심리학자로서 윤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답을 한 건데 일단 체격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타협을 잘 못하고 눈치가 없고 뭐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못하다 보니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 1일? 네. 1일 지난달 1일. 네. 지난달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뭐 정의롭고 강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걸 또 다르게 좋게 표현하면 뭐 시대가 불러낸 대통령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도 되거든요. 국민이 불러낸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네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정 기자님? 글쎄요, 아무래도 뭐 아까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흘러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선대위원장 출신이 했던 얘기로는 좀 의아한 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손절이냐, 이거 매기는 거냐? 아니다, 칭찬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선대위가 해체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수정 위원장은 그 선대위에서 사퇴를 한 다음에 나왔던 그렇죠. 방송이었거든요. 예. 게다가 또 그 이전에 이제 선대위를 사퇴한 분들이 있었는데 또 네. 그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강하게 네. 비판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선대위에서 벗어난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을 이제 비난하는 좀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탁탁 쳐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어제 뭐 작심 비판했던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언론과 만나서 그간의 이제 논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후보 당선을 위해 선대위 개편을 하자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낸 말들을 봐라. 쿠데타니 뭐 상황이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쿠데타를 하겠나라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네. 윤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정정하긴 했지만 윤 씨. 제가 승리 얻는 줄 알았습니다. 듣는데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개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말 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이 뒤에 정정하는 기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술 들어간 겁니까? 그건지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으나 근데 듣는 사람들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정정하긴 했어요. 윤 후보라고. 네네. 기법 들어간 겁니까? 기술 들어간 겁니까? 자, 근데 이런 지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분 우리 홍 의원님 계시죠? 홍준표 의원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준석 대표를 이제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은 이 지지율 추락의 본질이 후보의 역량 미흡 그리고 처갓집 비리인데 그것을 돌파할 방안 없이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이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헛소리로 일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 틀투뷰는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틀투뷰. 네. 예. 사실 좀 어르신들을 비하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틀리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건데 틀이 좀 심하네. 예, 심하게 말씀을 물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기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이 얘기한다는 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근데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는 걸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네. 자, 정말 매일매일 시시각각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2달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2달도 안 남았어요.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 이때 있기 때문에 2달도 안 남았어요. 사실 사전 투표 생각하면. 자, 다음은 세 번째 후보 보겠습니다. 모병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네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모병제 하면 안보는 뒷전이고 청년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병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군을 현대화하고 또 과학하고 지능화해서 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겠다. 네. 선거 때마다 모병제 얘기는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각자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한국형 모병제 어떤 정책인가요? 네, 단계별로 나눠서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1단계로는 2029년까지 이 징병, 모병 혼합제를 시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2030년에는 이제 병력을 30만 명 규모로 이제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병제 공약 내셨죠. 네, 선택적 모병제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2027년까지 상비병력 40만 명을 목표로 징집병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이고 모병을 통해서 전투부사관 5만 명 그리고 군무원 5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제 징집병으로 군대에 가야 했던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 모병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네, 그 일반병을 감축하고 전문 부사관을 50% 확대하는 준모병제를 공약을 했는데 현재 30몇 명인 사병을 15만 명 규모로 줄이고 줄어든 사병의 절반인 7만 5천 명을 전문 부사관으로 모병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모병제 계획 내놓지 않았네요.
예. 네. 이 북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당장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과학기술 강군을 추구하되 모병제는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로 뭐 모병제 정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징병제를 그대로 네. 국민개병제를 유지를 하자. 네. 여기에서는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실 네. 모병제와 징병제, 국민개병제에 대해서는 네. 의견들이 각각의 근거들이 좀 있어서 네. 논의 지형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네. 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서 앞으로 직업으로서의 군인, 직업군인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직업군인 괜찮은 직업으로 보이시나요? 뭐 누구 사람에 따라서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청년층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징병제로 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 유효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구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무 기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모병제적 요소는 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주민 의원 탈모 치료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냐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수정 어찌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심상정 모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정상근 기자 먼저. 네, 저는 듣는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던 박주민 의원의 탈모 얘기 선택하겠습니다. 자, 탈모 호소인 MC 장원. 예, 저희 가족이 명절 때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족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네. 누군가 댓글을 소림 족구냐고 올리셨던 그 막 가슴 아픈 댓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공약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거라서 더 반가웠기도 하고 박주민 의원에게 좀 동질감이 느껴져서 저도 박주민 의원에게 한 표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까지 박주민 땅땅땅 탈모 치료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냐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원 급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BS 대선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특집 대담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연사를 모셨습니다. 소셜 랩 적경지대 우리 조영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벌써 한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휩쓸던 소위 수저 계급론. 예. 근데 이거 계급도 보다 보면은요. 자산 5억 이상,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상위 7.5% 여기가 거의 뭐 은수저나 금수저, 한 금수저쯤 될 것 같은데 동수저밖에 안 돼요. 동수저밖에 안 돼요. 네. 그럼 그 밑에 92.5%가 흑수저 내지는 무수저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영근 소장님 전에 우리 사회가 공정 얘기하려면 이 92.5%의 무수저나 흑수저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목해야 되는 건지 제가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수저로는 사실 뭐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거지만 아무튼 우리 동수저만 해도 상위 7.5%. 예, 이런 것이었다. 흑수저 92.5%가 흑수저에 속한다는 그 놀라운 이제 일종의 통찰을 보여준 건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거가 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산을 한 통계가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소위 1차 노동시장 규모가 전체 노동시장 인구 중에 10.7%입니다. 10.7%.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무슨 영세 자영업 이런 데다 취업하고 이런 거라서 소위 이제 2차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가 89.3%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열의 9명은 사실은 이런 2차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임금도 낮고 고용사정도 나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통 공정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그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상 인국공 대단했죠.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제 벌써 그 두 정권을 흔들었던 이 소위 저기 최순실 씨 딸 조국 전 장관 뭐 자녀들 이런 경우들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명문대잖아요. 다 거기요. 그렇죠. 명문대 예. 입학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그 뭐 시위하고 했던 학생들도 다 명문대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최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공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미디어나 아니면 정치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90%의 삶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90%의 삶을 뺀 10% 내부에서의 공정. 그렇죠. 네네. 또는 10%에 들기 위한 경쟁에서의 공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뭐 용어가 있어요. 표준 취업 경로라는 표현 쓰거든요. 표준 취업 경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공채 같은 종류의 시험을 거쳐서 네. 그다음에 정규직 직장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쪽에서 이제 표준 취업 경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죠.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 비중이 85에서 90%밖에 안 돼요. 이런 경로를 건섭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가 좀 전에 또 말한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삶이거든요. 한 10% 정도가 그 경로로 간다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거를 용어를 저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준이 아니지. 표준이 아니죠. 이거는 적어도 동수저 이상 취업 경로지. 이거는 이게 특별 경로예요. 특별 취업 경로다. 특별 취업 경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이라고 잡아놓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한 방법이 뭐냐? 이거 가지고 박 터지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좀 버려버리고 있어요. 별로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면 좋은지, 또 예를 들면 거기에서 공정한 것은 어떤 것인지, 도대체 이런 거는 거의 얘기 안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표준 취업 경로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귀족 취업 경로일 뿐이고 그 귀족 취업 경로에서 배제된 90%의 문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평등 사회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즉 공정만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딱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반드시 불평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90%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90%와 10%가 왜 이렇게 벌어졌나? 그렇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라면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아마 짐작은 좀 하실 텐데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저는 한국 사회를 그냥 헬이다. 지옥이다. 그냥 막 너무 헬조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균형 잡히게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많은 성취를 이룬 게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기울어졌어요.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우리 지금 OECD에서도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사실 중상위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OECD의 끝이 아닙니다. 중상위 맞습니다. 그룹에 속하는 나라인데 불평등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불평등이 심한 그룹에 속합니다. 여러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기준만 말씀을 드려보면 왜 그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21세기 책으로 자본. 그냥 21세기 경제계를 강타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경제학자가 록스타처럼 유명해졌는데 도저히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커서. 제가 6개월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그 책을 보면 피케티 지수라는 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불평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자기 이름 아예 붙여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제 재산의 힘이 노동의 힘보다 얼마나 세냐, 몇 배냐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죠. 요게 역사를 보면 서구 자본주의 역사에서 1910년대에 제일 불평등이 심했다. 그때 6배에서 7배였다라는 거거든요. 도금 시대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도금 시대 이럴 때고 그래서 불평등이 제일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이때 재산의 힘이 노동의 힘보다 6배 내지 7배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랬다가 20세기 중반이 제일 낮아져서 2배 내지 3배.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부터 소위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그렇죠. 2010년대 들어와서 5배에서 6배 수준에서
6배에서 7배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게 피케티가 책을 쓰던 2013-14년 시점 통계거든요. 네.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예, 더 심해졌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6배에서 7배 수준이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불평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케티 책에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한국은행이 추계를 했어요. 네. 피케티 방법으로 추계를 했을 때 몇 배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8.6배입니다. 아, 제가 세게 한 10배 하려고 했는데 8.6이면 근데 지금 1910년대 자본주의 초기 단계보다 더 양극화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네. 나빴던 때보다도 한국의 지금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합니다. 네. 그만큼 노동보다 재산의 힘이 센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심각하고 요게 조금 이제 그런가 보다 한다면 임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네. 우리가 1980년대 초 정도 통계를 봤을 때 대기업하고 5인 미만 작은 기업 있잖아요. 300인 네. 이상하고 5인 미만하고 이 임금 격차를 보면 이쪽이 대기업이 100이면 여기가 한 85, 90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지금은 한 절반밖에 안 네, 됩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작은 기업 갔으면 그래야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예. 네. 중소기업 튼튼해야 되고 예. 그 임금 격차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 그거보다는 내가 대기업 들어가고 내가 공공기관 그렇죠. 예. 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 그게 만사 오케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정적인 10%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로 그냥 정말 머리 박고 무한 있죠. 경쟁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 반칙 아니야? 이런 서로 혐오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소장님이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 즉 10% 동수저 안에 금수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를 병목사회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병이 이렇게 넓은 데 있다가 예. 좁게 가는 예. 이 병목을 통과해야 예.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귀족 예. 표준 취업인데 그게 표준 취업, 귀족 취업 경로가 아니라 그게 또 극적으로 좀 드러났던 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인국공 사태. 예.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네. 예, 그다음에 사실 서울 도시철도 지하철 이쪽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네, 지금 심각하죠.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좀 바라보자면 그것이 뭐 심각한 문제죠. 우선은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릴 부연해야 될 이야기는 네네. 병목사회라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 피시켄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네네. 만든 개념이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가져다 썼죠. 네. 이런 정말 좁은 병목 통과하는 거 두고 서로 간에 싸우고 사실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병목이 왜 이렇게 좁아졌나?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질문인데. 여기 병목이 있어야 돼?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럴 자리가 아닌데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좁혀놓은 겁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이제 두 개 통합됐을 때 네, 서울 네, 145선에서 585선 통합됐을 때 당시 이제 무기계약직들 를 이제 그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그 정규직 쪽에 반발이 있어서 사실은 아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쪽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무기계약직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했었어요. 자살했어요. 예,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로 보수하던 분인데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 아마 맥락을 그러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다면. 그게 이제 구의역 김군 사건이 결국은 그거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기회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강자의 특권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약자에 대한 뭔가 배려도 이거 특혜라서 안 된다. 할당제 안 돼. 네, 그런 거 안 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도 니들 시험 안 쳤잖아. 그렇죠. 네. 정규직 되고 싶으면 시험을 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능력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시험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필기 시험이. 네. 예를 들면 현장에서 10년 근무하면서 성과 올린 사람, 실수 없이 성과 올린 사람이 훨씬 능력이 실제로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봐라라고. 객관식 시험 보라는 거예요. 객관식도 안 되고, 주관식도 안 되고, 면접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정의 잣대는
객관식 시험 성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그걸 요구하는 예를 들면 젊은이들 네. 혹은 정규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기회 구조가 좁아진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너무 신뢰가 낮은 사회, 우리가 저신뢰 사회. 맞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면접관들 못 믿고요, 교수님도 못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험 점수 빼고는 우리가 믿을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저신뢰 사회를 저희가 만든 데 책임을 각자가 조금씩 다 갖고 있어서 그런 점까지 사실은 고쳐야 되는 문제지. 그냥 너네들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기성세대가 만든 지옥도예요. 어찌 보면.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불평등, 자 공정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불평등을 문제를 삼아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교육 불평등 부분이죠. 예. 스카이캐슬.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의 정도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간단히 말하면 인서울대학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이 한 30% 되거든요. 전체 대학생 정원 중에. 그 외에 나머지 대학 정원이 70%니까 사실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방에 지잡대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 저희 참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 있어요. 지금 작년 코로나 이래로 재작년 벌써 지금 우리가 만 2년 이제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초중고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못 하고 비대면 온라인 하는 게 참 걱정이다라고 많은 보도되고 대책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 대학생들은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안 돼요. 지금 전문대 학생들이 2년 학교 다니는데 2년간 내내 비대면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자격증이 안 나온대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별로 그렇게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또 지방대 문제 얘기를 해보면 일자리 공고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일자리 채용 자체 공고 자체가 80%가 서울 수도권 기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사막이네요, 사막. 일부 몇몇 작은 도시의 뭐 이런 부분을 빼고는 지방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방에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서울로 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선 공무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지방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노량진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서울에 돈 쓰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에서도 형편되는 사람 친구만. 그렇죠.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10%에 가입하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또는 10% 내부에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90%의 문제,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얘기하지 않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10%에 불과한 10%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그렇죠. 자, 내일 공정과 불평등 이야기 내일 우리 조소장님 모시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